제56강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표준교재 397페이지가 됐습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질이 좌우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도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대상자나 가족, 또 동료와 또 직장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또 많이 좀 직면하게 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최근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 나타나듯이 두 문제, 세 문제, 심지어 네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어요. 2017년도 21회, 22회, 23회 이렇게 쭉 보면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2018년도 24, 25, 26 이렇게 보면 세 문제, 두 문제, 두 문제씩. 2019년도에도 보면 27회, 28회, 29회 한 문제, 네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는 표기 안 했지만 2020년도 30회 때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은 매해 두 문제씩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최단 기간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단 기간 준비로 단박에 합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 이론 요약 노트로 이론과 실기를 다지십시오. 역대 기출, 틀린 지문, 기출 오답 바로 잡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각 장에서 기출 논점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대 기출 문제에서 핵심 지문을 압축하여 만든 핵심 조치계 문제 풀기를 해보십시오. 네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외우려 하지 말고 지문 하나하나 왜 틀리고 왜 맞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의 필요성 표준교재 398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의사소통이라 하면 둘 또는 또 여러 사람 사이에 사실이나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해를 하고 듣는 사람의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의사소통은 대상자와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는 요양보호사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다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된다. 이 장기 요양기관은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 간호사, 또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직종들과 원활한 소통은 요양보호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되는 게 의사소통이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의 유형. 표준교재 399페이지가 되는데요.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어요. 언어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몸짓이나 표정, 그리고 행동, 자세, 옷차림 등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있어요. 메라비언 법칙. 메라비언 법칙에 의하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비언어적 요소, 시각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각적 요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요소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은 뭐냐? 음성. 청각적 요소죠. 음성은 언어적 요소, 말의 내용이죠. 내용이다. 그래서 메라비언 법칙에 의하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요소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메라비언 법칙은 뭐냐? 시각적 요소는 자세, 용모와 복장, 제스처 등의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죠. 청각은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처럼 언어의 품질을 말하고, 언어는 말의 내용을 말합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느끼는 데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미약하다. 반면에 말을 할 때의 태도나 목소리 등의 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요소가 93%를 차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를 좌우한다. 이게 메라비언의 법칙이에요. 말은 7%로 미미하지만 말을 할 때의 태도나 목소리, 또 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요소가 몇 프로? 93%를 차지한다. 그 93% 보고 말보다는 그 목소리나 태도를 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게 이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의사소통의 유형. 아까 중요한 순서는 비언어적 요소, 얼굴 표정 등 시각적 요소죠. 다음으로 음성, 그 다음에 말의 내용 등 언어적 요소. 자, 중요한 순서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시험제 역대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15회 때, 16회 때 이 순서가 나오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묻는 질문으로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15, 16회 나왔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다음 비언어적 요소는 뭐냐? 시각적 요소가 55%, 음성이 38%, 언어적 요소가 7%인데요. 그 상대방의 그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이 비언어적 요소가, 시각적 요소가 55%다 이거. 그 비언어적 요소 중에서 시각적 요소는 표정, 용모, 복장, 자세, 동작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는 음성적 요소.
청각적 요소는 38%죠. 크기나 억양, 속도,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받은 이미지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요소는 7%인데요. 말의 내용과 표현력 등이 이제 언어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성, 언어적 요소다. 그 다음에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인데, 언어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죠. 대상자 또는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요하다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요소이다.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몸짓이나 표정, 행동, 자세, 옷차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출 질문은 중요합니다. 15, 16, 17에 연달아서 나왔어요. 15, 16, 17에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몸짓, 표정, 행동, 자세, 옷차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때로는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할 때가 있고, 모든 의사소통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존재하며 감정적, 정서적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은 뭐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법.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법에는 이제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바람직한 태도,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자세, 그 다음에 눈 맞춤, 어조, 이런 게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인데요. 자, 얼굴 표정으로서 이제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 얼굴 표정에서 이제 바람직한 태도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18회 27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18회 27회 때. 그리고 다양하며 생기 있고 적절한 표정. 다음,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 모양.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이게 얼굴 표정입니다. 바람직한 얼굴 표정.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 바람직하지 않는 얼굴 표정, 뭐 눈썹을 치켜 세운다랄지, 하품한다랄지. 하품, 이 17회 때 나왔어요. 하품. 입술을 깨물어가 꼭 담은 입. 상상이 되죠?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아까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담은 입은 22회 때 나왔고요.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는 26회 때 나왔고, 또 지나친 머리 끄덕임, 이 또한 26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중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바람직한 얼굴 표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골라라 하는 문제. 또 바람직하지 않는 얼굴 표정은 이렇게 서로 바꿔 넣어서 섞어서 놓고 옳은 것을 골라라. 뭐 때로는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잘 이렇게 비교해서 구분하시고요.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눈곱 시켜 세우면 좋지 않잖아요. 하품하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다물고 있거나, 또 부적절한 미소를 짓거나, 또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얼굴 표정이다. 다음, 자세 볼까요? 자세.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는 거죠. 바람직한 태도죠. 또 바람직한 태도는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13회, 22회, 26회, 27회.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자, 이렇게 강조한 것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니까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관심을 보이며 편안한 자세. 이게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는 뭔가? 팔짱을 끼고 있는 거. 17회, 22회 때 나왔어요. 대상자로부터 빗기 않는 자세. 다음에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는 태도. 의자에서 몸을 흔드는 태도.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 입에 손이나 손가락을 대는 것. 또 빠는 것.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 자, 이런 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눈 맞춤 볼까요? 눈 맞춤. 바람직한 눈 맞춤은 뭡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바람직한 눈 맞춤은 직접적인 눈 맞춤. 말할 때 눈을 좀 바라봐야죠. 이게 1회 때, 17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27회 때 나왔고요.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 이게 바람직한 눈 맞춤이고, 다음으로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눈 맞춤은 뭐냐? 눈을 마주하기를 피하는 것.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 엉뚱하게 고정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눈 맞춤. 항상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직접적인 눈 맞춤 하시고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 이건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눈 맞춤입니다. 이 기출이 26회, 27회 연달아서 나왔어요. 다음 어조. 어조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바람직한 어조는 크지 않은 목소리. 27회 기출 지문입니다. 분명한 발음, 온화한 목소리,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 적절한 말 속도. 이게 바람직한 어조고요. 또 바람직하지 않은 어조를 살펴보면 우물대거나 너무 작은 목소리, 주저하는 어조, 너무 잦은 문법적 실수. 다음으로 너무 긴 침묵.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어조입니다. 너무 긴 침묵은 17, 22, 26회 때 나왔던 문장입니다. 들뜬 듯한 목소리, 너무 높은 목소리, 너무 빠르거나 느린 목소리. 저도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고 좀 빠르고 급해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습관인데요. 자기 된 습관을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거나 느린 목소리. 다음으로 신경질적인 웃음. 또 잦은 헛기침. 이것도 17회 때 나왔어요. 큰 소리로 말하기. 22회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 중에서 바람직한 어조는 뭐냐? 1. 크지 않는 목소리. 2. 너무 긴 침묵. 4. 너무 높은 목소리. 이렇게 잦은 헛기침 이렇게 놓고 이제 옳은 것을 지금 골라라 했으니까 크지 않은 목소리가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어조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냅니다. 잘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표준교재 402쪽이 되겠습니다. 표준교재 402쪽.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청각이나 시각 등 감각 기능이 좀 저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청각이나 시각 등 감각 기능 저하로 제한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서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라포 형성을 비롯하여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등의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나포 형성이란 뭡니까? 나포 형성. 나포란 영어로 어퍼트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유대. 마음의 유대라는 뜻이에요.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즉,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신뢰 관계를 나타내며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포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유대를 먼저 가져야 된다. 나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체 언어를 맞추고 눈을 맞추고 호흡의 리듬을 맞추고 언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신체 언어를 잘 살펴보면 개입 상태에서는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며 눈은 안쪽을 향하는 반면 관조 상태에서는 몸을 뒤로 젖히며 눈은 먼 곳을 응시한다. 자, 이렇게 해서 나포 형성을 해야 되고요. 이 나포 형성되면 인간관계에서 호감과 상호 신뢰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또 반면 나포가 없으면 대화는 단지 소음에 지나치지 않죠. 소음에 지나치지 않는다. 나포가 형성된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있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공감한다.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나포 형성 중요합니다. 다음에 경청.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이 경청입니다. 참 이게 힘들어요. 말은 쉽지만 힘들죠. 상대방이 말하는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끼어들게 한다라지 이런 사람 많죠.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특히 대상자나 가족의 말을 충분히 우리 외환보살들은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또 공감하는 능력을 좀 가져야 되고요. 너무 자기 주장을 앞서게 되면 오히려 나포 형성이나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좀 걸림돌이 됩니다. 좋은 경청은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좋은 경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죠. 말할 때 절대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면서 또 질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서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4회 때, 6회 때, 19회 때 시험 문제가 나온 기출 지문이에요.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제 경청의 방법이 있는데요. 경청의 방법은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말고 말하는 순서를 지킨다.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또 이렇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수용한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수용하지 않는다. 의견이 다름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에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수용한다.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준다.
다음으로 시선을 맞추고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듣는다. 다음, 흥분하지 않고, 흥분하면 안 되죠. 흥분하면 안 됩니다. 흥분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버린다. 중요해요. 비판적 태도를 버린다. 또 단어 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 단어 외, 아까 비언어적 그 의사소통 유형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게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어 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 쓴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 지문이 5회 때, 9회 때, 10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자, 5회도 나왔고, 나오니까 또 나왔죠. 9회도 나오고, 또 10회 때 나왔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다음에 경청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경청을 방해하는 거. 대충 미루어 짐작하는 것. 충분히 듣지 않는 상태에서 조언하는 것. 마치 알았다는 듯이. 그랬다 하더라도 충분히 듣는 상태에서 조언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상태에서 대충 미루어 짐작해서 조언한다. 잘못된 거죠. 경청을 방해합니다. 11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충분히 듣지 않는 상태에서 조언한다. 다음으로 끊임없이 비교한다. 또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이게 13회 때 나왔어요. 다음, 듣고 싶지 않는 말을 걸러낸다. 아니,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이러면 안 되죠.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가며 대화의 본질을 회피한다. 이게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다음, 공감. 공감 중요하죠. 공감이는 뭡니까? 공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 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뭐냐? 바람직한 공감은 뭡니까?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22회, 28회, 29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 다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공감이다. 아시겠죠?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사례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예, 학습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상자.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요양보호사. 요즘 많이 힘들고 외로우신가 봐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다음 중 공감적 반응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1. 대상자.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 하라, 속옷 갈아입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그래서 공감적인 반응을 골라보세요. 1. 요양보호사.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옷 챙기고 계시잖아요. 이게 공감적인 건지. 다음. 2.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옳을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할머니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런 일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3. 요양보호사. 제가 할머니의 개인 위생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 나셨군요. 성가시고 화가 나셨군요. 이렇게 하는 게 공감적 반응인지 어떤 게. 공감적 반응은 뭐라고 했죠?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이 나를 어린애 취급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하라, 속옷 갈아입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할머니의 개인 위생에 대해 일일이 간섭, 양치질해라 이런 것처럼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가 나셨군요. 화나셨군요. 이런 게 이제 공감적 반응을 한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박스에 집어넣었어요. 대상자, 그 다음 밑에 요양보호사 분홍색으로 돼 있죠. 8회 때, 14회 때, 21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음 이제 2번 볼까요? 큰 2번. 대상자 그래요. 지난번에 요양보호사 참 더 잘했는데 지난번 요양보호사 더 잘했는데 뭔가 불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공감적인 반응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네요. 요양보호사. 동그라미 1번. 그렇게 그 요양보호사가 잘했으면 그분 모셔다 드릴까요? 전 그 요양보호사는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공감적 반응인지. 2. 작은 2번 동그라미 2번.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공감하는 거죠. 일을 잘했으니까 더 잘했다 하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요 5회 때, 19회 때, 25회 때 나왔어요.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라고 했을 때 바람직한 공감적 반응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정답 찾아야죠.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공감적 반응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 볼까요? 3번.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런 말씀은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죠. 자, 큰 3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례를. 대상자.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공감적 반응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볼까요? 1번. 연세가 있으신데 아픈 것은 당연하죠.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동그라미 2번.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동그라미 3번.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해야 해요. 얼른 저와 병원에 가요. 자,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취해야 할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죠.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대상자가 얘기한 부분을 공감하는 표현 능력이 필요해요. 자, 이 예시 잘 기억해 주세요. 똑같이 나와요. 응용에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큰 3번에 큰 3번은요 9회 때, 12회 때, 16회 때, 19회 때, 21회 때, 26회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아이고 저기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예? 올바른 공감대 반응은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9회, 12회, 16회, 19회, 21회, 26회 때 시험에 나왔던 기출주문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세 개의 지문 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하기. 말하기란 뭡니까? 말하기.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 원활하게 대화하는 것이죠. 말하기란 건. 그럼 효과적인 말하기는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져야 되죠. 또 상대방의 진심도 나에게 전달돼야 되죠. 그래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말하기입니다. 상대방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다면 효과적인 말하기는 뭔가? 또 효과적으로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가 뭔가? 한번 볼까요? 먼저 효과적인 말하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진다. 28회 때 나왔네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의사 전달을 분명히 한다.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28회 때 나왔어요. 바꿔서 나왔겠죠? 비판적 단어를 사용한다. 사용해서 좋다. 뭐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뭐 대상자의 과오를 상기시킨다. 이건 틀린 질문이죠. 상기시키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28회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과오를 상기시킨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질문이죠.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한다. 이것도 28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 옳은 것은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자신이 전문가임을 강하게 주장한다.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숨긴다. 자신의 과오를 상기시킨다.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한다가 정답이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가 뭐냐?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한다. 잘못된 거죠. 28회 때 나왔어요. 주장하지 않는다예요.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방해하는 거죠. 자신에게 잘못이 없고 항상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안 되죠. 부족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로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나 전달법. 나 전달법.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이란 뭡니까? 나 전달법. 나를 전달한다. 나를 전달한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이에요.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너 전달법이라 있어요. 너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 평가의 의미를 전하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공격하는 표현이 너 전달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전달법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바람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전달법이 바람직하고 이때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그래서 나 전달법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말한다.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한다. 나 전달법.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다음으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 전달할 말을 건넨 후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 다음으로 주의점.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데 열중하여 말하는 사람의 본심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고 나 전달법으로 말하고 나서 다시 수용적 태도, 경청이죠. 수용적 태도를 취한다. 나 전달법으로 말하고 나서 다시 경청한다. 다음으로 나 전달법 예시를 통해서 이해 보고 넓히기 바랍니다. 나 전달법의 예시. 나 전달법 예시.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 나왔던 겁니다. 나 전달법 예시. 큰 1번 01.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동료가 요양보호사가 약속 시간에 늦을 경우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 행동 상황을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2.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 함께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 다음,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낀 바를 진솔하게 기다리는 동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났어요.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만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을 늦을 때는 약속 시간이 지키지 않으면 함께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기다리는 동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났어요.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람직한 나 전달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다리는 동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났어요. 17회 때 나왔어요. 앞으로도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02.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 요양보호사가 통화를 길게 할 때 나 전달법으로 행동은 어떻게 해? 당신이 통화가 길어지면 영향 나에게 걸려올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느낌 조바심도 나고 걱정이 돼요. 바람 통화를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 전달법입니다. 03. 제가 어르신의 집에 가보니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예시를 볼까요? 행동은 어떻게? 식탁 위에 다 드신 그릇을 그대로 두니 영향 밥풀이 말라붙어 느낌 설거지 하기가 힘들어요. 어르신 바람 다 잡수신 그릇은 싱크대에 담가 두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 집에 갔더니 밥풀이 말라붙어 있었어. 어르신 왜 이걸 싱크대에 안 담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식탁 위에 다 드신 그릇을 그대로 두니까 밥풀이 말라붙어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힘들어요. 어르신 다음부터 다 잡수신 그릇은 싱크대에 담가 두면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 전달법.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얘기하는 표현법이 뭐라? 나 전달법이라 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예시입니다. 자, 04번.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대화를 나누는데 나의 말에 반응이 없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동료 요양보호사. 그럼 행동 어떻게 할까요? 행동. 내가 말할 때 당신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당신이 내 이야기를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아무 말을 안 하니 제가 답답해요. 바람. 당신과 더 친밀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이게 5회 때 시사회 때 나왔어요. 자, 대화를 나누는데 나의 말에 반응이 없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은 뭐라 했어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비난하면 안 되죠. 상대방 행동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말에 반응이 없는 동료 요양보호사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나 전달법 내용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나를 주어로 하고 비난 없이 말하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 전달한 말을 건넨 후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 경청한다. 이게 나 전달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예시처럼 내가 말할 때 당신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당신이 내 얘기를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있고 듣고 있는지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아무 말을 안 하니 제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당신과 더 친밀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 좀 제 말에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침묵은 어떠한 말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죠.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침묵은 가치 있는 치료적 도구로서 작용하죠. 예, 그리고 대상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침묵은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 이게 20회 때 나왔던 기출질문이에요. 그러나 대상자가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수용. 수용이란 뭡니까? 수용은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다릅니다.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고 그의 특성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이 이제 수용이고요.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다르다. 이게 이제 역대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인데요. 17회 때 나왔습니다.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다르다. 또 대상자는 긴장이 감소되고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감이 증진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충고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감정 태도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한다? 지지한다. 다음에 말버타기. 말버타기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1.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의 출발점이며 말버타기는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말벗으로 받아들일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소외와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에게 좋은 말벗은 대상자에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죠. 그러면 대상자와 말벗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대상자의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 특성을 얘기한다. 뭐 신체적인 특성만 이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회적, 신체적이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한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만 이해한다. 틀립니다. 이게 6회 때 19회 때 나왔어요. 니은 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질병, 생활력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디귿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 좋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 19회, 25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 좋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대상자의 삶을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 기출 논점이에요. 또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미음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사회 때, 19회 때, 25회 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성하지 않는다예요. 과도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않도록 한다. 다음에 비읍 대상자를 아이처럼 대하거나 친밀하다는 이유로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 25회 때 나왔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틀린 지문으로 친밀감을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친밀하다는 이유로 반말이나 명령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친밀감을 위해서 반말을 사용한다.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처럼 대하거나 친밀하다는 이유로 반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읒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게 25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자, 사례를 볼까요? 예. 01 이 땡땡 어르신이 평소와 달리
식사도 잘 하지 않고 TV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시부룩하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안색을 살피면서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 말버타기 사례네요. 자, 요양보호사.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아요. 대상자. 그런가 보네. 요양보호사. 네, 바람도 안 불고요.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햇살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걸어 보실래요? 이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8회, 16, 17회 때. 이게 증상 완화 보조라고 그래요. 시무룩해. 특이한 점도 없어. 그때는 이렇게 이제 대처하는 게 좋다 이거죠. 어르신이 평소와 달리 의욕이 없고 무기력할 때에는 날씨와 같이 편안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본다. 어르신이 반응을 보이면 바로 공감을 표시하고 내용에 대해 관심을 표현한다. 외출은 어르신에게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고 기분 전환을 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르신의 증상 완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사례. 김땡땡 어르신이 열이 나는데도 외출하겠다고 고집하신다. 어르신. 손자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나를 좀 땡땡 마트에 데려다 줘요. 요양보호사. 손자가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아무렇지도 않는 듯 안색을 살피며 손자가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열이 좀 있으시네요. 안색을 살피면서. 어르신. 영양마트에 선물을 사러 내가 꼭 가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열이 있으시니까 가족에게 연락하고 영양마트에는 제가 대신 다녀오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1회 때 나왔어요. 손자가 아주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얘기 나왔어요. 정답으로. 어르신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거절하지 말고 마트를 이제 데려다 주라고 했어요. 어르신이. 근데 먼저 공감을 표시해. 아, 그러면 손자가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안색을 살피면서 열이 좀 있으시네요. 열이 있음을 전달하여 관심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 대신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전함으로써 어르신의 뜻을 존중하고 안심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말벗하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사례입니다. 또 이번 30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손자가 아주 좋아하겠어요. 예. 김땡땡 어르신이 열이 나는데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하실 때 말벗하기로 옳은 방법은 요양보호사 손자가 아주 좋아하겠어요. 이게 정답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나왔어요. 다음 3번 예시 한번 볼까요? 자, 박땡땡 어르신은 돌아가신 배우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아침부터 기분이 조조하시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5회 때 나왔고요. 15회 때, 뭐 17회, 16, 23회 때, 24회 때, 28회 때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어르신. 영감님이 돌아가신 후에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잠을 잘 못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 요양보호사. 많이 무서우셨어요. 공감해야죠. 불안해하는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며 먼저 공감을 해야죠.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이게 5회, 15회 때 나왔어요. 영감님이 돌아가신 후에 도둑이 들까봐 겁도 나고 잠을 잘 못 자 했을 때 요양보호사 말벗하기를 옳은 것은 많이 무서우셨어요?
불안해하는 어르신의 손을 잡으면서 공감해야죠. 잠을 못 주무셔서 참 피곤하시겠어요. 다음 어르신. 영감님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라고 했어. 말버타기 옳은 방법 뭡니까? 요양보호사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어르신이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한다.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셨나 봐요.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이게 28회 때 나왔어요. 다음 어르신. 영감이 돌아가시 전까지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었거든. 그러니까 나아가 영감님의 사진을 보고 싶다고 적극적인 청취를 하면서 반복해서 관심과 공감을 표현한다.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네요.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요. 사진 가지고 계시면 보여줄 수 있나요? 감정을 공감하는 거죠. 이게 17, 23, 24회 때 나왔습니다.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었거든. 요양보호사의 말버타기에서 옳은 것은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요. 어르신. 사진 가지고 계시면 보여주실래요?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감정을 공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경청한 후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드리며 증상 완화를 돕고 산책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잠을 못 잤잖아요. 밤새 돌아가신 배우자 때문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잠을 못 주무셔서 몸이 무거우시죠? 16회 때 나왔어요. 16회 때. 제가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 드릴게요. 증상 완화 보조죠. 이게 16회 때 나왔는데요. 식사하고 산책하면 밤에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말버타기. 이 사례 시험 문제 나오죠? 네, 충분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양보호사 대처, 말버타기. 이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씩 시험 문제 나와요. 잘라서.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우리가 기출 오답 바로잡기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출 오답 바로잡기.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담은 입, 팔짱 끼기, 너무 긴 침묵, 큰 소리로 말하기,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기, 희미한 미소, 습관적인 머리 끄덕임. 이상은 비언어적 표현에 바람직하지 않는 의사소통 태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다음은 경청의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끊임없이 비교한다. 미리 답변을 준비한다. 듣고 싶지 않는 말을 건너낸다. 충분히 듣지 않는 상태에서 조언한다. 이건 다 기출에 나왔던 질문들인데 다 틀린 질문이에요. 경청을 방해하는 질문입니다. 몰아놨습니다. 몰아놔서 제가. 말하기.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자신이 전문가의 멋을 강하게 주장한다. 주장하지 않는다. 말하기 방해 요인이죠.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숨긴다. 감정에 솔직해진다. 대상자의 과거를 상기시킨다. 상기시키지 않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말버타기.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 좋고 그름을 판단한다. 대상자의 삶을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지 않는다. 친밀감을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반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이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다음,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한다. 절대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만 이해한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핵심 조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문제를 여기 만들어 봤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역대 기출에 나왔던 질문을 중심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1. 의사소통 시 영향을 미치는 순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나열된 것은 말씀드렸죠? 의사소통 시 중요한 거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미치는 순서. 자,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했어요. 메라비안 법칙.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메라비안 법칙. 예, 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이 메라비안 법칙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이며 그 다음은 음성, 그 다음에 언어적 요소다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비언어적 의사 표시가 뭐예요? 얼굴 표정, 자세, 눈 맞춤, 어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 뭡니까? 음성이죠. 그 다음에 언어. 이 순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요소, 그 다음 음성, 그 다음에 언어.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다음 중 의사소통의 2번으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직접적인 눈맞춤, 눈물, 침묵, 목소리 크기, 대상자를 향한 약간 기울은 자세, 팔짱 끼기. 이거 발음자가지 않는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 팔짱 끼기가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팔짱 끼기 자세죠. 나쁜 자세입니다. 바람직하던 자세예요. 3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중 잠시 전화한 다음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때 나 전달 방식으로 대답한 것은, 이렇게 질문제 나와요. 공부했죠? 답은 뭡니까? 풀어보시겠습니까? 1. 통화 좀 그만하세요. 2.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 같이 일하기 힘드나요? 4. 제가 들을 테니 편하게 통화하세요. 5. 식사가 늦어서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되네요. 나 전달법. 어떻게 정답일까요?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나 전달법이야. 그러니까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중 잠시 전화한 다음에 자리를 비웠어. 돌아오지 않고 있어. 화딱지 나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하지만 뭐랍니까?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난하지 않고. 1번 통화 좀 그만하세요. 이건 비난하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짜증내는 거죠.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제가 들을 테니 편안하게 통화하세요. 다 이게 상대방 비난하는 내용이잖아요.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돼. 나에게 미친. 식사가 늦어져 기다리는 어르신이 걱정되네요. 대상자의 동료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중 제약원 보센터에서 전화한 다음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면 식사가 늦어서 기다리는 어르신이 더 걱정되죠.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 비난하는 것보다. 그런 뜻입니다. 답은 55번이 되겠어요. 4. 대상자가 젖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할 때 나 전달 방식으로 대답한 것은 1. 다른 사람 불러 드릴게요. 2. 감기 걸려요. 얼른 갈아입으세요. 3. 어르신이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니 제가 걱정이 되네요. 4.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5. 제게 불만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 전달법은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얘기하는 표현법.
답은 뭐예요? 3번이죠. 어르신이 왜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네요.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 전답법입니다. 5. 대상자가 식사 후에 양치질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을 옳은 것은 양치질을 거부했을 때 1. 제게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2.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3. 왜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질을 않죠? 4. 양치질을 않으시면 간식을 주지 않을 거예요. 5. 어르신이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뭡니까? 상대방 행동에 대한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 맞춘다 보면 그게 나다는 법이니까 답은 나왔죠. 5번이죠. 어르신이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나에게 미친 영향을 초점 맞추고 표현하는 것이 나 전략법이에요. 다음 6번. 얼굴에 검버섯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말에 수용적 반응을 나타내는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얼굴에 거뭇거뭇한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아. 징그럽고 무서워 죽겠어. 수용적인 태도. 수용이 뭡니까?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에요. 대상자는 긴장이 감소되고 안도감을 느끼면서 자신감이 증진되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충고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감정 태도를 수용하면서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용은. 자, 그런 수용이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답을 풀 수가 있어요. 답이 뭘까요? 수용.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얼굴에 거뭇거뭇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징그럽고 무서워 죽겠어. 그러면 2번이 정답이겠죠. 얼굴이 거뭇거뭇해서 들어오셨어요. 있는 그대로 네?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대상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수용하면서 지지하는 것. 얼굴이 거뭇거뭇해서 들여오셨어요가 가장 지문 중에서 옳은 지문이겠죠. 자, 좀 길었죠. 이번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제56강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